안녕하세요. 직장 내 VAR 판독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그맨이자 잭슨왕으로 정말 유명했던 황영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말이죠. 10년 가까이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늘 정말 제대로 모셨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쏙쏙 박히게 성희롱 예방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전문가로서 명확하고 정확한 판독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어떤 판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반칙 상황을 판독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반칙 상황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도 하나의 팀 경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페어플레이죠. 반칙 없는 공정한 경기가 펼쳐질 때 선수도 관중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네, 황영진님께서는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아마 많은 기업과 기관에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전히 성희롱 예방 교육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것도 성희롱이에요? 이게 성희롱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요, 직장의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신체 접촉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담 요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스포츠에서 애매한 사항을 VAR로 통해 정확하게 판독하듯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관련 법률들을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련된 대처방안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2조, 제14조 등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소중한 노동권이죠. 그럼 본격적인 상담과 판독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직장의 성희롱의 핵심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체입니다. 사업주, 법인 대표자와 같은 상급자, 동료 등이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죠. 둘째는 지위와 업무 관련성입니다. 꼭 사무실 안이 아니더라도 뭐 회식이나 워크숍, 메신저 등 업무와 연관된 사항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성적 괴롭힘이 핵심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성희롱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따른다는 것도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듣는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그죠. 난 저 사람 좋아해서 그런 거다. 아유,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판독실의 시스템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오늘 상담받을 분들을 모시고 상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사연들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며 출연하시는 분들은 실제 당사자가 아닌 대역 배우 분들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용기 내서 판독실을 찾아주신 첫 번째 분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칭은 그럼 편하게 최사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일단 직장에 다닌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느끼는 그런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은요,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코 예민하거나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운동을 좋아해서 주말에 종종 수영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을 해서 봤는데 뭔가 회사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남자 직원분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같았고요. 나중에 친한 동료 직원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과장님이 제 수영복 사진을 캡처해서 남자 직원분들이 계시는 단톡방에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캡처해서 단톡방에 공유를 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공유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저를 평가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화도 나고 그날은 진짜 화장실에서 엄청 울면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대리, 이거 봐봐. 최서원 평소에는 얌전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더니 인스타그램 보니까 아주 딴 사람이야. 이 라인 좀 봐라. 오, 진짜 대박이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다 방법이 있지. 이거 놓치면 아까운데 우리 팀 남자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다 같이 보자. 월요병 태치형이다. 우리 팀 신입의 은밀한 취미. 와, 과장님 나이스 샷. 얘 몸매가 아주 예술이네요. 크크크. 과장님 덕분에 힘이 아주 그냥. 최서원 주말 잘 보냈어? 아주 뜨겁게 보낸 것 같던데 말이야. 하하하. 수영장 열심히 다녀. 몸매 관리 열심히 해야지. 너무 화가 나네요. 보는데 진짜 네. 저희도 화가 나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라도요 정말 출근하고 싶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끔찍했을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서원님께서 피해자인 상인 만큼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지금부터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자기들끼리 가볍게 친 장난 같은 거라고 하면 어떡하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장난이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위자에게 그런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의 유무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 사진인데 회사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려보고 또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었어요. 또 출근할 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최사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확히 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강사님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왜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 얘기하는 모든 내용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주체와 업무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시켰으므로 지위 이용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단톡방도 회사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회식이나 출장처럼 사업장 밖이라도 업무 관련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언동이 있었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품평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게시한 시각적 행위까지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피해자인 최사원님이 원하지 않았던 행위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피해도 발생했죠. 최사원님께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요, 피해는 지금처럼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경우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사진을 올리지 말아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올린 게 잘못한 게 아니라요. 그 사진을 마음대로 공유하고 악용한 게 잘못한 거죠. 맞습니다. 가해자들은 공개된 SNS 사진을 본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 품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적 수치심,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사원님 등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수영장 자주 다녀 이렇게 말한 것도 해당되겠죠. 그것 또한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나를 성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불편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최사원님, 그럼 혹시 과장님에게 이런 상황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사실 과장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최사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에서 바로 나 기분 나빠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할까요? 아닙니다. 성희롱 사항에서 즉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등을 찾아보아도 피해자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직장 상사라는 권력 관계 등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거나 혹은 불이익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성희롱은 성희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사원님은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최 사원님, 혹시 이 사항을 직장에서 신고하셨나요? 아니요, 혹시 이런 상황을 직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장의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직접 처벌하지만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해당 직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바로잡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모든 직장이 신고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직장에서는 평소에 직장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게시해서 실제로 관련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직장에서는 성희롱 구제 절차나 고충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규모가 작은 곳이라면 사업주가 이 역할을 직접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신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럼 최 사원님께서 신고하기 전에 기억해두면 좋을 게 좀 있을까요?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한 문자나 이상한 받으시면 너무 불쾌하시잖아요. 그거를 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도 다 날아갑니다. 너무 힘들지만 단톡방 대화나 그 과장님 올렸던 사진 같은 거 캡처해 놓으면 정말 좋은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좋아요. 일기처럼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다, 이런 걸 꼭 기록해 주시면 정말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녹음하는 것도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직장 내에서 얘기하는 게 두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나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서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련되어 있는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꼭, 정말 꼭 제대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혹시나 제가 이번에 조용히 넘어가면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가장 창피한 일인데 괜히 제가 나서서 일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내 스스로 알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을 때 점점 더 큰 사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이래도 괜찮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직장의 성희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있으니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사원님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최사원님,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최사원님이 뭘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조언해 주신 대로 증거들을 잘 모아가지고 제 목소리를 한번 당당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첫 번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요. 어떻게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행위자가 이걸 정말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던 걸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쁜 뜻은 없었다. 팀 분위기 좋게 하려고 농담 좀 섞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도 의도와 상관없이 발을 걸면 파울이 되는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왜 성희롱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꼭 설명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인 것 같아요.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이나 불균형이 있음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을 남녀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직원이 일을 잘했다. 그럼 일 잘했어. 열심히 하네. 일 참 잘해. 이게 끝나잖아요. 네. 근데 여자 직원이 일을 잘하면 참 예쁘니까 일도 잘해.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에 대해서만 칭찬해야 되는데 꼭 여자 직원에게는 예쁘니까 일도 잘해. 요게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사회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남녀가 처한 상황과 기회, 의사결정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나 성별 고정관념이 이 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를 상대방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수성이 낮으면 나는 장관이었는데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할 경우 참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다룬 얘기들 외에도 살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때 웃었거든요. 싫은 기색을 안 했어요. 그게 제대로 본 게 맞나요?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은 생계가 달린 곳이잖아요. 상사가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하급자가 정색하고 기분 나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혹은 불이익이 무서워서 억지로 웃어준 사회적 미소를 동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웃어줬으니 괜찮다는 말이 가해자 중심의 아주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처럼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얘기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희 때는 다 그랬는데 라떼는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인권 침해이자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민한 요즘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하지 못한 감수성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여서 괜찮아요. 이런 말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게 친해서 이런 장난 정도는 괜찮다, 용납된다 이런 걸 강조하곤 하거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회사 동료는 동료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사원님에게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내용을 꼭 알고 계시도록 매년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령, 회사 내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 상담 구제 절차,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자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사원님 같은 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처음 도입 당시에는 그냥 강의 듣고 그냥 끝이지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매번 반복해서 받다 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또 들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강사인 저도 한 번씩 봅니다. 까먹을까 봐 꼭 들으셔야 돼요. 교육은 단순히 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안전 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조직은 망가지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주변 동료들도 불안감을 느끼며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조직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설명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사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한 손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큰 손해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재 유출, 기업 이미지 실추, 그리고 법적 소송 비용까지. 그래서 성희롱 예방은 단순히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성과도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결국 성희롱 예방 교육은 누군가를 혼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울타리를 치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울타리 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관하기보다 혹시 나의 무관심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사연자를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남성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판독실을 찾아주신 분은 30대 남성분인데요. 우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편의상 이대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리님은 어떤 사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전 직장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처음 팀 내 선배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농담을 이렇게 좀 들었을 때 남자가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한참을 참았습니다. 사실 남성으로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저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하게 됐습니다. 신고를 하셨어요? 네, 회사가 사실 확인을 거쳐서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도 내렸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리를 찾으신 거니까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어려움이 좀 생기셨나요? 네, 그 가해자는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긴 했는데 그날 이후에 뭐 팀장님이랑 팀원들이 약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대놓고는 아니고 오히려 좀 애매하게.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저만 빼기도 하고 인사고과에서는 최하위 등급도 받았고 저 때문에 이렇게 팀 분위기가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뭐 아무도 제가 뭔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피해를 신고를 해서 정당한 조치를 받은 건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팀 분위기를 망쳤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 아닌가요? 맞죠. 이건 전형적인 2차 피해자 불리한 처우로 보이는데요. 사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사항을 한번 영상으로 판독해 보시죠.
아, 이대리,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끼리 진행하려고 해. 이대리는 요즘 마음도 뒤숭숭하고 예민할 텐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남은 서류나 좀 정리해줘. 그게 팀원들 도와주는 거야. 팀장님,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부터 자료 조사하고 기획안 썼었는데요. 제가 들어가야 내용 공유가 빠르지 않을까요? 됐어. 팀원들이 이대리랑 있는 거 불편해하는 것 같아. 눈치 좀 챙겨. 내가 도와주는 거야. 가뜩이나 이대리가 한 신고건 때문에 우리 팀 평가 점수 깎이게 생겼는데 더 이상의 분란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오늘은 뭐 먹을까? 길 건너에 백반집 새로 생겼던데 거기나 가볼까?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는 거야. 내가 나가야 되나? 이번 고가는 C등급이야. 실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팀장님이 프로젝트에서 계속 저를 빼셨잖아요. 기회도 안 주시고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 그럼 같은 팀 선배 징계받게 해서 팀 분위기 망친 건 잘한 거야? 조직 생활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아니야? 말이야, 정 이게? 억울하면 나가던가. 여기 더 있어봐야 승진 같은 건 꿈도 못 꿀 테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요. 대놓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판독 결과를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옐로우 카드가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4조 6항을 보면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7호에 걸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파면, 해고 같은 신분 상실, 징계, 감봉, 승진 제한 같은 부당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재배치, 평가, 성과 차별로 인한 임금 차별, 교육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방치, 기타 불리한 처우 등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들어봐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 위반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직무 미부여, 성과 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보시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성희롱을 신고했던 이유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리님 이미 신고 후 거쳐오신 과정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절차들을 밟을 때는 얼떨떨하고 뭔가 좀 정신도 없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주는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나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해야 할 조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가 이 대리님의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나요? 회사의 의무는요, 가해자 징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확인 기간 중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원래 업무로 복귀하여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리님의 경우에는 사건 종료 후에 차별 없이 일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안 그래도 그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는 제가 같은 팀에서 이렇게 선배를 마주치기 좀 껄끄러워서 휴가를 요청했었고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선배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사건이 종결되자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저만 좀 덩그러니 놓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은요, 사후 조치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를 확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에서 봤을 때 팀원들이 좀 이 대리님을 따돌리는 것 같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듦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았는데 이건 사실 팀원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 등 모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황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좀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역시 관과에서는 절대 안 될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지금 말씀드린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 의무,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데 부서에 보내거나 회사를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상하게 막 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무거운 처벌이 부과가 되는군요. 그만큼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걸 정말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복 조치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의 저런 행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대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대리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2차 피해와 같습니다. 우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획했던 일을 빼앗겼다는 업무 지시서, 팀장님과의 면담 녹취 등등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챙겨오세요. 그리고 인사팀이나 대표에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4조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중단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랑 그런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 한번 했다고 익숙해지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죠? 네, 충분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팀장님이 저렇게 교묘하게 따돌리고 고가도 낮게 주는데 만약에 회사의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사업주가 팀장 편만 들면 그건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법은요,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외부 구제 절차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자, 노동위원회에서는요,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 중지, 원상회복, 배상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사안의 조치 위반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는 건데요. 특히 보복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고소고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다만 사업주가 직접 행위한 성희롱이 아니고 피해 신고 자체를 받지도 못한 상이라면 노동청에도 피해 신고가 있으니 법에 따라 조사하는 내용의 개선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외부 단계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대리님, 뭐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필요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차분하게 설명드린 모든 것들 다 실행하시면서 다시금 권리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부당한 거는 원래 좀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힘든 싸움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과 조직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과정은 크게 상담, 조사, 조치, 사후 관리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자, 첫 단계는 상담과 신고입니다. 회사 내 고충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사내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담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해야 하죠? 그렇죠.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이 가해자하고 분리를 위해서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요? 그때는 확실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요, 징계나 정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반대로 피해자에게는요, 절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후 관리 파트를 아까 이 대리님 사연에서 많이 강조했었죠. 그렇죠.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변에 따돌림이나 보복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의 진정한 끝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복귀니까요. 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진행되어야 할 4단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늘 교육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좋아서 했다, 친해서 그랬다와 같이 개인적인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부적절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어디서든 업무와 관련되면 그건 성희롱입니다. 사무실을 벗어난 회식 자리, 주말의 개인 메신저, SNS상의 행위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셋째, 방관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함께 품평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강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번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행동도 남녀 직급 사항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죠. 둘째, 피해자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편해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내 의도는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셋째, 신고는 권리입니다. 예민함의 결과이거나 보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법이 보호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회사 내 해결이 기본이지만 부족할 경우 외부 구제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고용노동관서, 인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바로 잡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희롱 예방은 누군가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를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이죠. 맞습니다.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기업도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직장 내 성희롱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정확하게 판독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 내 VAR 판독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